스마트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북콘서트에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원장 허정회입니다. 그간 맹위를 떨치던 추위도 점차 물러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니 벌써 봄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강남대학교는 1954년 사회사업학과를 개설해 당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남대학교에서 오늘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스마트복지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될 오늘 북콘서트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서상목 강남대 석좌 교수님께서 대표저자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서상목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이 책 집필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 강남대 김수환 교수님, 또 박영란 교수님, 그리고 강원대 황원규 교수님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이렇게 결과물을 내게 된 데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 또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남대학의 윤신일 총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제1차관님께도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축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종합 토론자로 제가 모셨는데요. 바로 강남대 대학 원장을 계시는 이홍직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허정혜 사회복지협의회 전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아주 이쁜 책을 만들어 주신 이담 북스 측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또 좋은 디자인과 편집을 하느라 수고하신 이혜성 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출판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국제적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90년대를 전후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우선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92년에 유엔이 세계 환경대회를 주최를 하면서 경제 성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환경을 신경 쓰면은 환경이 너무 파괴가 돼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 초기 단계부터 이 성장과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를 같이 신경 쓰는 게 좋다 해가지고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세계 환경 대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국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5년에는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정상회의를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개최를, 그것도 아주 대성공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참석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2000년에는 MDG, 또 2015년에는 SDG 해가지고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제 경제도 물론 성장이 중요하지만은 성장의 혜택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계층에게 이제 배분이 되는지 이걸 좀 같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거를 이제 인클루시브 그룹, 포용적
성장 이런 단어를 해가지고 세계은행, IMF, OECD 이런 이제 국제 기구들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5년 들어오면서 또 그것도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을 서가지고 또 전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이 소위 그 기업 경영에서 ESG 그러니까 환경 또 사회 문제 또 심지어는 이제 지배 구조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 해서 ESG 경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복지도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복지에서도 효율성과 또 효과성을 중요시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복지를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왔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있을 때는 요 책인데요. 사회복지 4.0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복지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출판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국제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1년 반 전인가요? 73년 말에 코로나 와중에 이틀 동안 국제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이 책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앤드 소셜 웰빙 해서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스마트 복지라는 이 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와 또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저자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목 교수님께서 스마트 복지 책에 대한 집필 동기,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 등에 대해서 대표 저자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스마트 복지 북 콘서트 개최를 축하하는 말씀을 듣는 차례입니다. 먼저 강남대학교 윤신일 총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총장 윤신일입니다. 오늘 스마트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뜻깊은 온라인 북 콘서트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책은 강남대학교 서상목 석좌 교수님, 김수환 교수님, 박영란 교수님과 강원대학교 황원교 명예교수님의 열정과 노력이 빚어낸 결실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이 책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복지 정책과 실천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강남대학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7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복지 특성화대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 위에 우리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복지와 타 전공 간 융합, 특히 복지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웰텍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와 ICT를 융합한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복지는 강남대학교의 이러한 교육 방향과 비전을 명확히 반영한 책입니다. 스마트 복지는 단순히 복지의 디지털화를 넘어 복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 책은 강남대학교가 강조하는 웰텍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으며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복지 ICT 융합 인재 양성 플랫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더불어 미래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강남대학교는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웰텍 연구와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복지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스마트 복지 출간을 통해 강남대학교와 저자분들이 제시한 비전이 더욱 널리 확산되고 복지와 기술의 융합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가 스마트 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미래의 복지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총장님 축사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의 축사가 영상으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길입니다. 스마트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책을 출간해 주신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공저자이신 김수환 교수님, 박영란 교수님, 황원규 교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상목 회장님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KDI 부원장님으로서 우리 제도의 기본틀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덕분에 37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거의 200만 명, 기금은 1170조의 세계 3대 연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제29대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오늘 이 책은 스마트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국가 경영의 시대적 대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스마트 복지의 확산을 위한 전문 기구의 설립을 우리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복지는 크게는 국제적 차원에서, 작게는 지역사회 또는 복지관 차원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 기간에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기본 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서 지금 차근차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복지 태동기에 스마트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출간은 매우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린 이 북콘서트가 스마트 복지의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저자들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의해서 더욱더 활발히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역시 스마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정부에서 사회복지를 관장하고 있는 이기일 제1차관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책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서상목 교수님께서 스마트 복지 What, Why and How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1장을 썼는데요. 보시는 대로 제목이 스마트 복지 What, Why and How. 그러니까 스마트 복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스마트 복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소위 그 좀 인트로덕터리 챕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회사 하면서 그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영문으로 73년 말에 나온 겁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and Social Well-being. 그리고 부제가 Promoting an Inclusive Society.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편집을 했는데 저하고 그 안토니오는 이제 국제사회복지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세르게이 세 번째 사람은 차기,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에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현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이걸 집필을 에디팅을 했고 한 17분의 논문, 우리 박영란 교수께서도 이제 한국 케이스를 영문으로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루리치라고 상당히 이제 유명한 국제적으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문으로 이 분야에서 사실 거의 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낸 책하고 이 책하고 해서 거의 이제 독보적인 이 분야에서는 그런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스마트 복지, 그러니까 뭐 멋있어 보이죠. 스마트 복지도 이제 스마트하게 하자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개념이 이 속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의 이제 ICT 개념, 요즘 또 이제 AI도 하니까 그런 새로운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소위 그 언제 어디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그리고 또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ICT의 소위 그 e-웰페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복지 분야에서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뭐 한 6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스마트니까 좀 새로운 그 맨날 똑같은 것만 이제 반복을 하지 말고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그래서 그건 이제 혁신 복지다, 영어로 innovative welfare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게 좀 새롭게 많이 하이텍 기업들이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은 5년 내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그런 감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혁신 복지를 넣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 복지입니다.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지금 정부의 슬로건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이제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보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복지 개념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복지가 제일 주류를 이루지만은 한 반은 되지만은 혁신 복지 또 지속 가능 복지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왜 스마트 복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지금 예산에 복지 지출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한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복지 선진국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인데요. 그런 나라들은 50%가 넘어요. 정부 예산의 반. 그러니까는 이 복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재정 운영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요. 우리가 배고플 때 빵을 먹으면 첫 번째 빵은 기가 막히게 맛있죠. 두 번째 빵은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같이 맛있지 않아요. 이제 빵을 세 번째 먹으면 이게 좀 질리는. 그래서 이제 복지가 없을 때 처음에 이제 복지는 굉장히 효과가 높죠. 그렇지만 이제 정부 예산의 반 이상을 이제 복지에 쓰게 되면은 그 효용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효율성 스마트 복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이 또 패권 싸움이 돼서 그리고 또 중동도 지금 그렇고 국제 정세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또
뭐 한국 요즘 뭐 정치 혼란 속에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지 지출을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여건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데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는 뭘 의미합니까? 그 노인들 뭐 연금 줘야죠. 그리고 노인 되면은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저출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출산이 제일 낮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는 그거를 부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부분의 효율성을 또 효과성을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ICT 등 새로운 기술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ICT 혁명이 난 게 90년대 초반 중반인데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지금 이제 AI 혁명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요즘 뭐 AI를 해가지고 바이오도 뭐 획기적인 이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복지 분야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작게는 복지관, 그 다음에는 복지 도시, 그리고 더 크게는 복지 국가 이런 차원에서 이 최첨단 기술을 복지 분야에도 활용하는데 이렇게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여기 증가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88년부터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선거에서 공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상김 시대는 이제 이제 정치인들의 고향이 중요한 이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면서 그 무상급식이 이제 쟁점이 되면서부터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선거 때 중요한 정치 공약이 되고 이게 이제 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면서 복지가 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포퓰리즘에 이게 활용이 되는 복지 정책이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도 기본소득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많은데 이거를 돈이 엄청 드는데 그 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제시를 하지 않고 막 하니까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대명사 같이 됐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복지의 효율성 그래서 스마트 복지가 필요한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제가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ICT 기술 또 AI 기술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지하고 일자리를 이제 연결시키는 여러분 이제 90년대 말에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복지 수혜자들한테 일자리를 구해주는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는 걸 거절을 하면 복지 혜택을 끊는 그래서 이제 복지가 하나의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복지와 경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와 일자리가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많은 이제 그런 노력이 두 번째 방법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전달책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뭐 지금 몇백 개가 되는지 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가 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이 많으면서 이 수요자는 그 효율성을 제대로 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복지 지출, 복지 부분의 효율성이 낮은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 계획에 전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제가 그 개혁이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CSR은 오랫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됐고 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05년 전후해가지고 이제 유엔도 들어오고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가지고 ESG 경영. 그래서 이제 복지 부분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개인의 역할이죠. 여기는 주로 이제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 그러는 individual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이거 역시 강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 이 책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화입니다. 국제화. 그래서 이 스마트 복지 운동을 좀 국제화를 하면 좋겠다. 국제 무대로 확산시키는데 한국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ICT 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또 원전을 받는 나라에서 원전을 주는 나라는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한국이 그래서 이제 국제 스마트 복지 센터 같은 거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근데 아까 차관님 축사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제 스마트 복지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스마트 이렇게 이걸 5가지라 가지고 S는 소위 맞춤형 develop and disseminate country specific welfare model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 거. M은 mutual relation between welfare and healthcare. 그러니까는 복지하고 보건 이게 서로 이제 제가 핀란드 가니까 이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 시절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제안을 했는데 시범 사업만 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노인들의 경우는요, 복지 문제, 보건 문제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A인데 amplify 일자리 창출. 아까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R은 reinforce culture of sharing and independence. 그러니까는 이제 선진국의 나눔 문화와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립 문화 이런 기반을 만들어 끝으로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ICT를 활용한 스마트 복지를 구현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프로모트하기 위한 글로벌 스마트 웰페어 센터를 만들 것을 건의를 하면서 제 1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목 교수님께서 스마트 복지의 개념을 소개하셨고 왜 지금 시점에서 스마트 복지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이 스마트 복지의 국제화를 견인해 나가자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국제 스마트 복지 센터의 설립을 건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김수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현재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디지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실험과 개도국의 시사점입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2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강남대학교 김수환입니다. 2장의 내용은 디지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실험과 개도국의 시사점입니다. 먼저 이 장에서는 복지를 위한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복지국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술의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선한 공공재인 복지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 이제 사회 정책을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어떤 사회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또 변화로 인해서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복지국가에서 필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이 장에서는 인간 중심 기술 그리고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간의 균형을 잡아서 함께 추구하는 그런 기술 발전 그리고 아주 최상의 아주 최적의 기술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그런 기술 발전 등을 이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또 기술의 어떤 역할, 복지국가에서 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거시적인 역할과 또 미시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복지국가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공공 서비스의 동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술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절에서 다루고자 했었던 것은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동향, 한국의 현황인데요. 유엔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2년마다 193개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정부, 저희가 E-가버먼트라고 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 그리고 활용 여건을 평가를 해서 전자정부 발전지수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요. 디지털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가 간의 비교 가능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놀랍게도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국가 193개국 중에 3위 안에 항상 들었던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디지털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면에서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복지, 특히 복지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공공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어떤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발전되어 오고 있고 지금 현재의 쟁점은 뭐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공공복지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정책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현황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 기반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였는데요. 특히 이 책에서는 이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이런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제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 주도적인 민간 협력에 의해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복지기술 서비스 사례로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가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였고요. 또 이런 서비스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과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이 디지털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개도국들이 어떻게 보고 어떤 면들을 이제 함의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복지국가의 과제로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추상화된 내용이지만 쉽게 말하면 국가가 시민들의 데이터들을 이제 엄청난 방대한 분량으로 수집하게 되고 그걸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도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대한 복지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원칙에 대해서 특히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규칙을 제정하고 또 촉진하고 그다음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의 활용과 또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양면의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조화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법적인 규제의 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포용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도국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그런 기기들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복지를 위한 기술의 역할, 디지털 복지국가 현황, 이 중에서 디지털 공공서비스 동향과 기술 기반 돌봄 서비스, 또 디지털 복지국가가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 부회장이자 강남대 실버 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님께서 스마트 복지 서비스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장 담당한 박영란입니다. 저희가 2016년에 웰텍 사업단 만들어서 복지와 ICT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노인 스마트 복지 서비스 동향인데,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를 제가 다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노인복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전체 노인의 20%가 65세 이상이 되고 약 1,000만 명의 노인 시대가 됐다라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현장에서 이런 그 복지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시급한 과제인지 그런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1,000만 명 노인들 가운데 약 100만 명의 노인들, 그러니까 10% 정도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10% 정도가 치매 유병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정도의 노인, 20% 정도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고령자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기관들이 설립이 되어서 노인복지관이 400개가 넘고, 또 노인 요양시설도 요양원 자체가 한 5,000개 정도 되고, 재가 서비스도 최근에 급증을 해서 10,000개 정도가 되고요. 경로당은 전국에 65,000개 정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유형별로 어떠한 그 복지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책에서 사례로 담았습니다. 이러한 복지 기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가의 여러 가지 고령사회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확산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도 기술 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아까 그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부장 기본 계획에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돌봄 재활 서비스 개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에도 복지 기술이 처음으로 문서에 들어가 있고, 제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는 100세 시대의 노인들을 위한 R&D를 이제 확산할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 사례 공모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모전이 등장하면서 현장에서도 복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가지 현장 사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전국의 많은 노인복지관에 새로운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컴퓨터를 가리키던 전산실을 포함해서 새로운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로봇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인지 활성화 프로그램 등 노인들의 디지털 체험과 교육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는 좀 전에 김수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이 되면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이제 기계에 대한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설명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스마트 요양원 모델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안전 관리라든가 또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로봇과 센서 그리고 여러 기기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도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원격으로 이제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원격으로 강사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역사회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한 4, 5년 동안에 많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노인복지 현장에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이제 시작점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회복지 분야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 20년 전에도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보고서의 결론이 사회복지사 1인 1PC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 노인복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실행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사 1인 1패드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지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기기라든가 어떤 하드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전달을 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여기서는 이제 노인복지지만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하고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복지 시대에 걸맞는 시설 운영 가이드라인과 평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의 개선이 없이는 현장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에 대한 좀 더 표준화된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발해야 될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인력 대상의 그 보수 체계,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환돼야 되는 게 있고 사실 사회 서비스 현장에서는 아직 기술의
그러니까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사람과 기술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 중 디지털 전환이 가장 활발한 노인복지 현장에서 디지털 복지 서비스 실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향후 과제로서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중요한 정책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르키즈 대통령실 정책자문관이자 강릉 원주대학교 명예교수인 황원규 교수님께서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사회복지의 공진화에 대해 영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저서의 제4장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사회복지의 공진화라는 챕터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황원규입니다. 저는 2020년 대학을 은퇴하고 현재는 키르기스탄 공화국 대통령실의 정책자문관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차관점은 과연 사회복지, 특히 스마트 복지가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접근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국제사회복지, 특히 스마트 복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저희들은 냉전 시대란 말로 그 시기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특히 MDG가 끝난 2015년까지의 지난 70년간은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나눔과 상생의 시대였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로 말씀드린다면 흑빈층 인구가 급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후진 간 격차 감소로 지구촌 수렴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류가 이룩했던 가장 좋은 것은 협동입니다. 인류 최초로 MDG와 SDG라는 공통의 목표를 범지구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해왔던 것이 지난 70년을 특징 짓는 가장 희망적인 단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과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의제에 덧붙여서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불평등의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선진국, 후진국 간의 남북 문제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요즘은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이 새로운 주제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개발 이념과 개발 정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특히 2030년에 끝나는 SDG 이후의 인류의 목표를 저희들이 2023년 지난 현재까지, 2025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개발 협력 과제는 개선이 필요한 것이 또 없느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너무 많은 국제사회에서 과제들을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따라서 이러한 많은 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 재원, 돈이 없었습니다. 또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효과성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간과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매크로 목표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레벨, 즉 가장 최종 단계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전달되는 이행수단이 목표와 괴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계는 국제사회복지계로부터 많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복지는 국제개발협력의 집행력 측면이자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23년에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긴급 과제로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취약계층, 6.85억 명의 극빈층에 더해서 34억 명의 취약계층을 돌봐야 된다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40억 명의 사회안전망에서 빠져있는 인구들을 지구촌이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포용적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긴급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서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스마트 복지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경비를 절감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발 협력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스마트 복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 복지를 활용하고 과연 스마트 복지가 한국 ODA 전략적 분야로서 대두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7가지 지표를 개발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ODA 분야인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기술훈련원, 즉 직업훈련원 건립사업과 스마트 복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스마트 복지는 다른 전통적인 한국의 전략적 ODA 분야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복지 육성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저는 8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복지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 복지에 관한 국내외 정책 경험과 사례를 모듈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네 번째는 대륙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되 우선은 중소득국으로부터, 두 번째는 저소득국으로 확장하고, 또 그 저소득국 내에서도 지역 공동체에서 우선 시행한 후 국가 전체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스마트 복지 개발 협력 전담 기관을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욕을 스마트 복지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UN 소셜 웰페어를 한국이 주도하여 제안하고 그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글로벌 스마트 웰페어 포럼을 매년 연례 행사로 국내에서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복지의 방향성을 잘 잡아나간다면 저희 한국이 스마트 복지 분야에서 전 세계의 개발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이신 황원규 교수님께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과제, 국제개발협력과 국제사회 복지, 우리나라의 ODA 전략 분야로서의 스마트 복지, 스마트 복지 육성을 위한 ODA 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UN 소셜 웰페어의 설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복지 책에 대한 코멘트를 강남대학교 이홍직 일반대학원 원장님께서 스마트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강남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있는 이홍직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속으로는 사회복지학부에 문닫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대학원장으로 모셔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겸직을 하고 있는 저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원장의 자격으로 참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 네 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역량을 집약해가지고 좋은 글을 만들어 주셔서 저 혼자 듣기 아까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사중주를 들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도
의도한 바대로 북 콘서트에 잘 초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하모니를 혼자 듣기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읽은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해 올리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소회했던 부분으로 뭐 코멘테이터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뭐 챕터별로 첫 번째 우리 서상록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인 그 스마트 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과 왜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수환 교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사회에서 내연화시키고 어떻게 테스트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들의 도전들을 소상히 전달하면서 앞으로 후발 주자들에게도 뭔가의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어떤 레슨들을 좀 전달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박영란 교수님께서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 노인복지 파트에서 있어서의 어떻게 스마트 복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황영규 교수님께서는 국제 무대에서 그 도메스틱 차원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스마트 복지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소개된 이런 책 한 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25년이 이제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자 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외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 정책적인 가치의 대립들이 더욱더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박용남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듯이 뭐 고령화 사회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고 많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2025년이 밝자마자 드디어 우리가 65세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를 드디어 접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인구 변동에 있어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영리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익단체들 간의 사회적 갈등 부분이라든지 또는 소득 계층 간에 있어서의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술적 변화에 있어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든지 학습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의 남가주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사회적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들이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광의의 개념에 있어서의 복지를 논하자면은 스마트 복지에게는 영원히 또 아주 많이 그 주문이 걸릴 수 있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는 노인복지에 있어서의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뭐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규정에 있어서의 평가에 있어서의 스마트 복지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더 보탰으면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에티컬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이러한 공학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인류 사회에게 유익할 수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오래된 분이시지만은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씀하셨던 그 cultural lag, 문화 지체 현상, 다시 말해서 물질 문화의 발전과 함께 연동해야 될 비물질 문화,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김수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뒷받침, 이러한 스마트 복지가 우리 일상에서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연주에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그리고 차 센츄리를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있는 강남대학교에서 이러한 복지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연주해 주신 여러분들께 학교 관계자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 서평 커멘트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적인 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코멘트를 해주신 이용직 대학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책에 대한 종합적인 코멘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 복지가 더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스마트 복지 북콘서트는 우리가 앞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북콘서트에 축사를 해주신 윤신일 강남대 총장님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서상목, 김수환, 박영란, 황원규 교수님, 책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 이홍직 대학원장님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스마트 복지 북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